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낙준입니다. 제가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거든요. 아, 잘못 튼 줄 알았어요. 처음에 병원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드라마 보니까 갑자기 전쟁터가 나오고 오토바이 그쵸. 타고 해서 이거 잘못 들었나 해서 봤더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라마의 처음 시작이 좀 다르잖아요. 그 백강혁의 등장 장면이 그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셨는지 되게 좀 다른 등장이었고 인상적인 등장이었는데 원작자로서는 좀 의미를 다르게 좀 둘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소설, 웹툰, 드라마는 이제 각기 글, 그림, 영상으로 이루어진 네. 매체잖아요. 그러니까 퉁치면 다 스토리를 전달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셋이 엄청 다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창작자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해상도 차이입니다. 영상은 저는 흔히 고해상도 매체라고 하고 네. 글은 저해상도 매체라고 하는데 이게 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다가가냐면 해상도가 높은 매체일수록 보는 사람이 어색함을 먼저 찾아요. 그러니까 글은 내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이 장면을 상상하느라고 머리의 대부분을 사용하니까 좀 어색하거나 혹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관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영상은 이미 딱 만들어서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면 저거 이상한데? 라고 본능적으로 딱 느낍니다. 근데 중증해상센터는 장르부터가 의학 판타지물 혹은 네. 의학 활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독님이나 이 이제 영상화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판타지를 좀 해상도를 낮출까라는 고민을 했을 텐데 그때 첫 장면부터 의학물인데 오토바이 타고 네. 의사가 전쟁터 막 이렇게 하면은 네. 사람들이 보면서 저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이 영상에 대해서는 해상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용도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 회차에서 막 헬기 타고 막 이상한 짓을 해도 이건 판타지잖아. 처음부터 이렇게 합의를 하고 들어가니까 재미있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되게 영리한 한 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이 그럼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나는 대중을 지향한다, 또 대중적인 작품을 쓰고 싶다라고 하셨으니까 대중들에게 가장 잘 먹히는 스토리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스토리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유행하는 시기가 있어요. 네. 어떤 시기에는 이런 스토리가 먹히고 어떤 시기에는 이런 스토리가 먹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스토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 형태를 뽑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정답이 결국엔 캐릭터로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매력적인 스토리. 그러니까 이 스토리 전체가 캐릭터의 매력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캐릭터의 매력이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좋다, 멋있다 라고 하면은 좀 인기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독자로서나 시청자로서나 서사는 좀 봐주는 편이에요. 뭐 개연성 좀 떨어져도 재밌네 하면 봐주는데 이 캐릭터의 매력이 떨어지면은 가차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토리의 구조보다는 이 스토리가 캐릭터의 매력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증외상센터를 창작하기 위해서 이 특별히 뭐 의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료조사 같은 것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은데 특별히 중증외상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많이 하시고 또 저장해 놓은 것도 꽤 있으시잖아요. 그러려면 그것들을 위한 데이터, 모으는 방법,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혹시 비법이 있으세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그 데이터를 모으는 거. 저는 사실 레지던트 할 때 그때 웹툰을 좀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하기엔 시간이 없고 웹툰은 제가 그냥 금방금방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일상툰이라는 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의 일상, 누군가의 일상.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레지던트로서의 일상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근데 지금 당장은 시간이 없으니까 인상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걸 기록을 해놨어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냥 키워드라도 이렇게 대충대충 넣어놔가지고 그런 것들을 아카이브를 만들어 놨었고 근데 막상 이제 뭐 그림 그리려니까 그림은 뭐 개발세발 안 돼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제 경험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의사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그 훈련을 받게 되는 게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요새는 구글이나 이런 데 학술 검색 들어가면은 검색할 수 있는 논문이나 케이스 중에 무료로 풀리는 것들이 많아요. 오픈 어섹스라고 해서 그냥 풀려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번역이 진짜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동 번역. 누르면 그냥 쭈르륵 해서 번역을 해줘요. 알파고가. 그거를 이제 많이 활용하고
굉장히 수월해졌죠, 지금은. 처음에 웹소설 시작하셨을 때 처음에는 반응도 좀 없었다 그렇게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 실수와 뭐 실패 이런 것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실패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쓰는 글은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내 안에 있는 이야기가 되게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만 세상에 나오면 뭔가 대단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런 일은 잘 없죠. 없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썼던 거는 사실 글솜씨도 되게 미숙했고, 그리고 이야기 자체도 너무 구멍이 많았고, 그냥 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런 이미지를 가진 이야기 이거 되게 재밌겠는데? 라고 했지만 막상 쓰다 보니 재미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어느 정도 작가로서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했을 때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오게 되거든요.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이 이야기를 내가 쓸 수 있는 이야기냐 아니면 단순히 쓰고 싶은 이야기냐, 이게 이제 충돌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자아가 좀 비대해진 상황에서 이제는 좀 쓰고 싶은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썼는데 이제 실패를 했죠. 제가 이제 웃긴 글을 굉장히 잘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아포칼립스물, 좀비물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네. 썼다가 이제 자꾸 사람 죽는데 네. 뭐 코믹하게 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게 했더니 이제 제 장점을 이렇게 묶어두고 쓰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일단 이 이야기를 최대한 그래도 납득할 만큼 마무리를 짓고 빨리 다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제가 지금 3중면제가 된 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를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 작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 네. 극복을 하신 거네요. 네. 네.